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견토지쟁, 견토지쟁.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깨달았던 순간이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저랑 동기인 김 대리가 같이 경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둘 다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정작 다른 부서에서 온 신입 과장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견토지쟁이에요. 견은 개견, 토는 토끼토, 지는 어조사지, 쟁은 다툴 쟁자예요. 개와 토끼가 서로 싸운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이 싸우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어부지리와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밌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날 사냥꾼이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토끼를 쫓아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 개와 토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산을 오르내리며 몇 시간 동안 쫓고 쫓기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고 개는 필사적으로 쫓아가고 결국 둘 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대요. 그때 사냥꾼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개와 토끼 둘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냥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허무하면서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그 사냥꾼 같은 신입과정 때문에 깨달았어요. 김대리랑 저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회사 프로젝트도 제대로 못 끝내고 상사한테 어필할 기회도 놓치고 그러는 사이에 묵묵히 자기 일만 잘하던 신입과장이 모든 걸 가져간 거예요. 진짜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불림문자, 불림문자.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쥐를 잡을 줄 알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착지할 줄 아는 걸까요?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불립문자. 불은 아니다, 립은 세우다, 문은 글자, 자도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나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얻는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때 달마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를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중국의 승려들은 모두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데만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요즘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달마가 이걸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스승님, 저에게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벽을 보고 앉아서 명상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9년 동안이나요. 제자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해가라는 제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간절했나 봐요. 눈 내리는 추운 겨울에 달마 앞에서 밤새 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팔을 잘라서 제발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제서야 달마가 입을 열었는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마음을 가져와라. 해가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가 웃으면서 그럼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길고양이를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고양이는 사냥하는 법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동안 자기계발서 읽고 성공 법칙 외우고 온갖 강의 들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정작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르는 상태였달까요? 진짜 중요한 건 글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거더라고요. 고양이가 글자 없이도 고양이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요. 지록이마, 지록이마.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무서워.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 딸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예지를 들었는데 그 상사가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순간 자기가 틀린 건가 싶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지록위마라는 말인데요. 지는 가리킬 지, 록은 사슴록, 위는 할위, 마는 말마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말도 안 듣는 소리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조고라는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면서 이게 말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는 당황해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이게 사슴이야 말이야? 그런데 조고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 중 일부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양심을 지키려던 신하들은 사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조고는 나중에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죠. 권력으로 진실을 뒤틀어버린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그 버스 안 아주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그 딸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흔들렸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자기가 맞았다는 걸 확인했대요. 그런데 그 상사는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도 거짓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구나. 지록위마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진실보다 권력이 앞서는 순간 사슴도 말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연목구어, 연목구어.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8살, 대기업 입사를 꿈꾸며 수십 번의 면접을 봤던 그 시절이었어요. 매번 탈락 통보를 받을 때마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정장 입고 예상 질문 달달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그런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 와중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던진 말이 있었어요. 너 지금 나무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였더라고요. 연목구어는 연, 나무, 목, 나무, 구, 구할 구, 물고기 어예요. 말 그대로 나무에 올라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높은 나무에 올라가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데 나무 위에서 찾으니까 절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와서 말했어요. 나는 천하를 통일하고 싶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선왕이 말하는 통일 방법을 듣고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계속 전쟁만 벌이고 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무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하시는 일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물고기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통쾌한 비유죠.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이렇게 쉽고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똑같이 연목구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업 입사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남들과 똑같은 나무에만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정작 그 회사들이 원하는 건 창의성이고 차별화된 경험이었는데 저는 천편일률적인 스펙 쌓기에만 매달렸으니까요. 그 깨달음 이후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정형화된 면접 준비 대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연목구어. 목적은 분명한데 방법이 틀렸을 때 쓰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높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음풍영월, 음풍영월.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진짜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올리고 좋은 차도 샀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매일 똑같은 루틴에 갇혀서 살면서도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강다리를 걸어가던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너무 평온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음풍영월이에요. 음은 을풀 음자, 풍은 바람 풍자, 영은 을풀 영자, 월은 달 월자거든요.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풍류를 아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과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삶 자체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치적으로 자천당해서 황주라는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됐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절망했을 텐데 소동파는 달랐어요. 적벽강 옆에서 달빛을 보며 시를 쓰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며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물 위에서 밤새 시를 읊으며 즐거워했다고 해요. 권력도 명예도 다 잃었지만 오히려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때 그가 쓴 적벽부라는 작품이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날 한강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할아버지는 퇴직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강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 벌기에만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음풍영월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짜 삶의 여유를 아는 지혜예요. 바쁘게 달려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바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열이박빙, 열이박빙.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 친구, 요즘 사는 게 어때요? 하시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는데 그분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힘들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열이박빙이에요. 열이박빙. 여기서 여는 같을 여, 리는 밟을 리, 박은 얇을 박, 빙은 얼음 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얼음을 밟고 걷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조심스럽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위나라 공자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신하들은 믿을 수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이었죠. 그런데 이 위공자가 한 말이 나는 마치 깊은 연못에 빠진 것 같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였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 절박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모든 선택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서 숨을 죽이고 걷는 것처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얼음 위를 건너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이 박빙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용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한단지몽, 한단지몽.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떨어지는데 마치 제 지난 꿈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름답지만 더덥고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던 그런 꿈들 말이에요. 한단지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단은 중국의 도시 이름이고 지는 그곳의 몽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한단에서 꿈꿈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특별한 표현이 되었을까요? 바로 인생의 헛된 영화나 부귀공명이 모두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한단이라는 고을로 가는 길에 여관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동빈이라는 도사를 만나게 돼요. 노생은 도사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도사가 신기한 베개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걸 베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노생이 그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하고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자식들도 모두 출세하고 손자까지 보면서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깨어보니 옆에서는 여관 주인이 끓이던 좁쌀죽이 아직도 팔팔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80년을 산 것 같은데 실제로는 1시간도 안 지났던 거죠. 그 벚꽃이 지던 날 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20대 때부터 품어왔던 거창한 꿈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해도 결국 지나가는 순간들일 뿐이라는 걸요. 벚꽃처럼 아름답지만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건 그 꿈을 꾸는 지금 이 순간, 꿈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 자체였어요. 한단지몽처럼 덧없는 꿈일지라도 그 꿈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외유내강, 외유내강.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혀를 차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뒤돌아보시더니 젊은 친구, 그렇게 급하면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럽고 다정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참,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당신보다 더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세다는 뜻이에요. 바깥 외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리고 안 내자에 굳셀 강자를 써서 만든 말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온순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대나무를 보니 참 신기하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꺾이지 않고 휘어지기만 하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수동파가 대나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부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딱한 나무들이 바람에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동파는 깨달았어요. 아, 진짜 강한 건 겉으로 보기에 부드러운 것이구나. 대나무처럼 겉은 유연하지만 속은 단단한 게 진정한 강함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걸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날 마트에서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만약 그 젊은 남자한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혼을 냈다면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별로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젊은 남자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할머니께 사과를 드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구나. 외유내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도 바위를 만나면 그 형태에 맞춰 흐르지만 결국엔 그 바위를 깎아내리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그런 거예요. 한분 축원, 한분 축원. 여러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남자가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어폰을 더 깊숙이 꽂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 표정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신 건 당연하지만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시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한분축원이라는 말인데요. 함은 머금을 함, 분은 분노할 분, 축은 쌓을 축, 원은 원망할 원자예요.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 깊이 머금고 쌓아둔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화와 억울함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는 앙숙이었거든요. 오나라 왕 구차가 월나라를 쳐서 월나라 왕 구천을 포로로 잡았어요. 구천은 부차의 말을 돌보고 마국간을 청소하는 굴욕적인 일을 해야 했죠. 매일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구천은 꾹꾹 참았어요. 복수의 기회를 노리면서요. 구천은 쓸개를 혀로 핥으며 그 쓴맛으로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이기도 하죠. 부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를 갈며 복수를 꿈꿨던 거예요. 결국 구천은 기회를 잡아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었어요. 한분축원의 끝은 결국 폭발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때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저분도 지금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어쩌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한분축원을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분노를 억누르는 건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너무 오래 쌓아두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돼요. 한분축원보다는 때로는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창부수, 부창부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벌써 물티슈를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본인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몸짓만으로도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모습을 딱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바로 부창부수예요. 부는 남편 부자, 창은 노래할 창자, 부는 아내 부자, 수는 딸을 숫자를 써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서 화답한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고대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혼례가를 부르면 신부가 그에 맞춰서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노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두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의미였던 거죠. 특히 공자님 시대에는 이런 부부간의 조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맞아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나라도 평안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부부 화합을 넘어서서 사회 질서의 근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데요. 진짜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할아버지가 물티슈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낀 할머니, 할머니가 불빛이 필요할 걸 알아챈 할아버지. 이게 바로 부창부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한 부창부수는 한쪽이 무조건 짜라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경국지색, 경국지색. 길거리 포스터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화장품 광고 모델의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쁜 사람을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걸까요?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은 기울경, 국은 나라국, 지는 갓지, 색은 빛깔색이에요. 글자 그대로 풀면 나라를 기울어뜨릴 만큼 아름다운 용모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이연이라는 절세미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황제 한무제가 이연을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연을 황후로 삼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한무제는 이연에게만 빠져서 정치도 소홀히 하고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한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신하들은 걱정했지만 황제는 이연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나라가 기울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때 그 포스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도, 광고에서 아름다운 모델을 쓰는 것도 모두 그 힘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경국지색은 아름다움의 힘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말이에요. 거자일소, 거자일소.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1000개가 넘는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번호는 많은데 진짜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거자일소예요. 갈 거, 사람 자, 날 일, 소원할 소. 떠나간 사람과는 날이 갈수록 소원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안 보면 멀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직이나 이사, 졸업 같은 일로 헤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시대의 문학가 반고가 쓴 한서라는 역사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 떠나면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시대였거든요. 당시 어떤 관리가 멀리 변방으로 부임을 가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환송연을 열어주고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 하는 머나먼 곳에서 편지 한 통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도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그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동네 친구들. 다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대학 동기 하나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서로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거자일소구나. 떠나간 사람과는 정말 날이 갈수록 소원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심심상인, 심심상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살짝 올려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아서 입에 넣으시고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시고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모습이요. 오늘 말씀드릴 심심상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마음 심자가 2번, 서로 상자, 도장 인자를 써서 심심상인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듯이 꼭 맞아떨어진다는 뜻이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황벽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황벽선사가 대답했어요.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다. 마치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듯이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심심상인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지하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심심상인은 화려한 말이나 큰 제스처가 아니라 그런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상대방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통한다는 증거더라고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할 때 가능한 거였어요. 사통팔달, 사통팔달.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저는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업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2호선이 고장나서 모든 승객들이 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목적지에 못 가는 건 아니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사통팔달이에요. 사방사, 통할 통, 여덟팔, 도달할 달.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방향으로 도달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다는 의미예요. 마치 서울 시내 교통의 요지 같은 곳,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역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인맥이 넓다거나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무엇을 하든 잘 통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일이에요. 당시 초나라에 손빈이라는 천재 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전략을 세웠거든요. 적군이 한 방향에서만 공격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때 손빈은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진법을 만들어냈어요. 적들은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손빈의 군대는 압승을 거뒀죠. 그 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사통팔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인생도 사통팔달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의 길만 고집하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저도 그동안 대기업 취업이라는 한 가지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처럼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프리랜서도 알아보고 작은 회사도 지원해보고 심지어 창업 준비도 해봤어요. 결국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때 지하철이 고장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의 길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백골난망, 백골난망. 벚꽃이 지는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핑크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꽃잎들도 결국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름이 되겠구나. 그런데 그 거름 덕분에 내년 봄에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날 거잖아요. 생명은 사라져도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백골난망. 백은 흰백, 골은 뼈 골, 난은 어려울 난, 망은 잊을 망자거든요. 직역하면 뼈가 하얘질 때까지도 잊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뼈만 남아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흉노족이 소무에게 항복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추운 곳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양떼를 치게 했는데 수양 한 마리를 주면서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은 수컷이었던 거죠. 소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년 동안 그 양을 끌어안고 살았다고 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수염도 모두 빠져버렸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낸 거예요. 결국 한나라와 흉노가 화친을 맺으면서 소무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소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백골난망이라고. 죽어서 뼈만 남아도 이런 은혜는 잊을 수 없다고요. 벚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은 다 대학 준비하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대신 나중에 꼭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 된다고. 그 선생님 덕분에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고 지는 걸 볼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마음이요. 백골난망. 뼈가 썩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말이에요. 개과천선, 개과천선. 버스 기사님이 아가씨, 요금이 모자라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다음에 2배로 내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님이 나도 예전엔 남의 돈 가로채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날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개과천선이에요. 개는 고칠 개, 과는 허물 과, 천은 옮길 천, 선은 착할 선이에요. 허물을 고쳐서 착한 것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갔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원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막장이었거든요. 도박에 술에 싸움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침을 뱉고 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룡이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차라리 죽어라. 어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은 원룡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학문에 매진했어요. 나중에는 한나라의 명신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버스 기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기사님이 말씀하시길 할머니가 젊은이 남의 것을 가져가도 결국 네 것이 아니야. 네 손으로 번 돈이 진짜 네 돈이지 라고 하셨대요. 그 한마디가 기사님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처럼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남부여대, 남부여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커플이 타더라고요. 남자분은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있고 여자분은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목 아파 하시니까 남자분이 바로 자기 목에 걸린 카메라까지 벗어서 여자분 가방에 넣어드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정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남부여대네 하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남부여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짊어지고 여자가 머리에 인다는 뜻인데요. 남부는 남자가 등에 짊어진다는 의미이고 여대는 여자가 머리에 이고 간다는 뜻이에요.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운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부부나 커플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생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택배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는 모든 짐을 사람이 직접 져야 했어요. 특히 장사를 하러 다니는 장수들이나 이사를 가는 가족들은 정말 많은 짐을 가져야 했는데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힘이 센 등과 어깨로 무거운 것들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가면서 균형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에서 만난 커플을 보면서 저도 문득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뭔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무거운 건 당연히 남자친구가 들어야 하고, 계산도 남자가 해야 하고,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계속 짐을 지면 결국 지치게 되더라고요.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완해주는 거였어요. 남부여대. 단순히 남녀의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네요. 남자친구랑 캠핑 갈 때 캠핑창으로 개조된 개조차를 이용해봤어요. 차를 빌리면 클리닝은 셀프로 하고 준비물은 챙겨오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거든요. 다른 캠핑카에 비해 구성도 간단하니 빠르게 준비 마치는 것도 든든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인지상정, 인지상정.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침에 늦잠 자서 뛰어가면서 속으로 제발 기다려줘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정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참 다행이네. 젊은 사람이 뛰어오는 걸 보니까 기다려줘야지 싶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왠지 따뜻해지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구나. 바로 이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는 사람인, 지는 마음지, 상은 늘상, 정은 정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이런 게 다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맹자는 성선설로 유명한 분이죠. 어느 날 맹자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맹자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말했대요. 저기 우물에 아이가 빠지려고 하는 걸 오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면서 구하려고 할 거야. 그건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늦을까봐 조급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뛰어오는 저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인지상정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따뜻한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어탁수, 일어탁수. 어제 아침에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너는 왜 맨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 거울 속 내 모습이 답답해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 표정도 어두움짐짐하고.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옛말이 있더라고요. 일어탁수.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 일, 어는 물고기 어, 탁은 흐릴 탁, 수는 물수. 맑은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닥을 휘젓고 다니면 온 연못이 다 흐려지잖아요. 그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마음가짐이 주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의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스승에게 물었죠. 선생님, 왜 세상에는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걸까요? 공자가 연못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저 맑은 연못을 봐라. 수백 마리 물고기가 조용히 헤엄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마리가 바닥을 휘저으면 모든 사람이 그 탁한 물만 보게 된다. 바로 그 화장실 거울 앞에서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그랬거든요. 팀원 20명 중에 19명이 성실하게 일해도 한 명이 지각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 전체 분위기가 싸해져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동료들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때로는 그 한 마리 물고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이리 만자고 투덜거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가 어떤 물고기가 될지 매일 선택하기로 했어요. 맑은 물을 더 맑게 만드는 물고기가 될 건지 아니면 온 연못을 흐리는 물고기가 될 건지. 이러탁수라는 말이 주는 진짜 교훈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나 하나의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업자득, 자업자득.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가 계속 같은 쓰레기통 앞에서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배고픈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 뭔가 끼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아빠를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빼고를 반복하는데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머리까지 쑤셔넣고는 빠지지 않아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은 자 스스로 자, 업, 일업, 자 스스로 자, 얻을 득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 헌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자기 아들 신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태자 이제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생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헌공이 죽고 신생이 왕이 된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신생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반란이 일어나고 신생도 죽게 됐죠. 헌공이 자기 욕심 때문에 벌인 일이 결국 자기 아들에게까지 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완벽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맨 적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자기 개발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왔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구나.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그 고양이는 동네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요.